그 비트코인을 대체할 필요가 없거든요. 비트코인은 어떤 화폐고 어떤 자산이고 크립토 자산의 어떤 기축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비트코인은 계속 1위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도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과 관련된 그 시도들에 대해서 일단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려고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네네. 알트코인에 대해서 여전히 뭐 스캠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네. 자, 그러면은 대표님 생각에는 알트코인도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와, 만약에 이제 가능하려면 다수는 안 될 것 같고 소수의 알트코인들이 좀 장기 투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러면 그런 장기 투자 가능한 알트코인을 선별하는 대표님만의 어떤 기준이 무엇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아직 그 인프라죠. 지금 이 블록체인 쪽 아직 플랫폼이 없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은 그냥 비트코인으로 존재하는 거고, 다양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더리움이 가장 상위에 있죠. 상위에 있지만 이더리움이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 이 인프라들이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사용성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뭐 대중성, 이 모든 것들을 갖추는 그런 인프라가 이제 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저는 알트코인들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들이 다 살아남지는 않겠죠. 근데 분명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들이 이제 살아남을 겁니다, 몇몇은. 그래서 그런 인프라 위주의 어떤 알트코인을 좀 투자를 하면 충분히 장기적으로 이제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알트코인 중에서 그 인프라가 아니고 그 트렌드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네, 뭐 서비스들, 뭐 뎁이라고 하죠. 뭐 여러 가지 뭐 디파이 서비스들,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짧게 투자하는 거는 괜찮지만, 이거를 뭐 10년 가져간다, 그러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살아남기가 좀 힘들고 그런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차라리 투자를 한다면 인프라는 좀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그런 어떤 서비스 위주의 것들은 좀 짧게 투자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 관련한 어떤 질문들, 이제 전체적인 알트코인 범주에 대한 부분들은 한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을 좀 언급을 할 텐데, 일각에서 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좀 듣는 질문이기도 한데, 알트코인이 아직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지도 않고 아무런 효용성도 주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왜 필요한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관점 어떻게 보시나요? 그 관점은 뭐 답은 굉장히 쉬워요. 비트코인도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원래 그게 비트코인이 결제에 써야 되는데, 제가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비트코인으로 뭐 교통비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제할 일이 없죠. 그리고 왜 스타벅스에서 비트코인을 결제하고 싶다고 해서 결제도 안 되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향후엔 될 거예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물론 지금도 돼요. 일부 매장에, 일부 매장에, 그리고 일부 사이트에 뭐 티켓팅도 할 수 있고 호텔 예약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아주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만큼 비트코인이 대중화가 안 된 거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대중화가 되면 비트코인으로 우리가 결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언제든지 스타벅스에서도 비트코인으로 뭘 살 수 있고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가장 관심 많은 비트코인도 이런데, 그럼 알트코인은 어떠냐? 이건 더 먼 거죠. 대중성이 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알트코인도 그런 게 있어요. 알트코인 찾아보면 뭐 커피숍에서 결제할 수 있는 알트코인도 있고 굉장히 더 적은 거죠. 그래서 실생활에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알트코인으로도 비행기 티켓도 할 수 있고 호텔도 예약할 수 있고, 그걸 하려면 굉장히 열심히 찾아서 어려운 방법을 배워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대중화가 돼야 되니까 거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실생활과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을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좀 약간 번외인데, 제가 아는 뭐 지인 중에 이제 크립토를 진짜 찐으로 투자하는 젊은 분들, 그래서 돈을 많이 좀 벌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까지 이걸 활용하냐면, 크립토를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 있어요. 이더리움을 담보로 맡겨요. 금액이 좀 크겠죠. 한 몇십억 단위를 담보로 맡겨가지고 한 50억을 맡겼으면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서 한 10억을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대출 받은 거를 가지고 현금화 해가지고 부동산을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립토를 담보로 맡겨가지고 대출을 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냥 대출 받기엔 좀 아까운 거죠. 투자도 하고 싶고.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 엄청 큰데. 엄청 큰데 그렇게 해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집을 산다고 하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사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크립토를 담보로 대출 받아 부동산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활용이 없진 않은데 그거는 더 어려운 방법이죠. 어쨌든 소수의 방법이지만 활용성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있다.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활용하지 않을 뿐이고 좀 어려울 뿐이고 그쵸. 리스크가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이게 화폐 현상이라고도 해서 지금 아직까지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 보니까 네네. 이걸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돈이 되는데 이걸 굳이 쓰기에는 아직은 네. 아까운 단계인 거고, 이게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완전 고점에 가서 네. 안정화된 단계가 된다면 그때는 네네. 대중성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서 그쵸, 그쵸. 이제 뭐 더 자유롭게 쓰고 하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남미 같은 나라에서는 비트코인 결제가 그쵸. 엄청 많이 많이 늘어나고 쓰고 있고, 예. 이걸 체인얼리시스 같은 데서 집계해 보면 동남아라든지 중남미에서는 네. 엄청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용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또 궁금한 부분이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보통 알트코인이 뭐 대안 가능한 뭐 이런 거잖아요. 그쵸, 이름 대안 자체가. 가능한 어떤 코인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비트코인을 대체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관점이 그러니까 그거는 비트코인은 맞아요. 비트코인이에요. 아, 그 대체할 필요 없어요. 네, 비트코인 대체할 필요가 없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어떤 화폐고 어떤 자산이고 크립토 자산의 어떤 기축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근데 비트코인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뭐 디파이 서비스라든지 뭐 이더리움에서 만든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거를 대체한다기보다 새로운 어떤 개념인 거고, 그래서 새로운 개념으로 이게 실제 우리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서 알트코인들이 전 존재한다고 보는 거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은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비트코인은 계속 1위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가장 안전된 자산이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필요성에 따라서 실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알트코인 구체적인 종목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앞서 이더리움 말씀 주셨었는데, 이더리움이 현물 ETF,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 이더리움에 먼저 갔다가 조금 더딘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덴쿤 업그레이드를 이제 좀 기점으로 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게 3월 13일에 이제 예정이 일단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덴쿤 업그레이드가 이더리움 가격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큰 영향은 안 미칠 것 같아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게 뭐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했을 때,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 그 머지로 이제 그 POW에서 POS로 변환이 됐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엄청난 변화였죠. 엄청난 변화였고, 실제 그러니까 어려운 기술을 바꿨다라는 변화도 있고, 그 이더리움의 전체적인 방향을 바꾼 것도 있지만, 그것 플러스 이제 보상 자체도 그 채굴 보상이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계산적으로 봤을 때는 채굴 보상이 줄었으니까 공급량도 줄고, 그 데이터로 봤을 때는 더 올라야 되거든요. 무조건 올라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제 개인적인 관점은 뭐냐면, 앞으로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여전히 그 알트코인, 이더리움은 그 비트코인 가격을 계속 추정하는구나. 그래서 이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물론 단기적으로 뭔가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변화가 일어나도록 이게 이더리움 가격이면 이 비트를 치고 이렇게 넣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의 방향성에 따라서 비트가 올라가면 같이 이제 올라가는 구조고, 이게 비트가 떨어지면 비트가 예를 들어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더가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같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그 안에서는 이제 약간의 변화가 있겠지만, 아니면 비트가 이제 유지하고 있다. 뭐 유지하고 있다면 얘만 좀 상승폭은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는 있는데, 크게 이게 그 시점으로 해서 크게 오를까는 저는 약간은 좀 보수적인 입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 이게. 와, 근데 진짜 좋은 말씀이신 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지금 굉장히 기념비적인 어떤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는 게, 예전에는 맨날 다른 자산 붙어 다녔잖아요. 어떨 때는 S&P 나스닥이랑 같이 가다가 언제는 금과 같이 가다가 늘 이런 어떤 따라가는 움직임들을 보였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완전히 이제 상관관계가 아주 현저히 낮아지면서 디커플링을 해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이 자산만의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 이더리움도 이제 그런 비트코인의 그림자에서 좀 벗어나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아닌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이제 가져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영상제는 오늘까지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그냥 비트를 추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혼자 막 굉장히 대단한 걸 발견해가지고 이걸 뭐 뛰어넘는 그런 거는 가격상으로는 제가 못 본 것 같고. 그렇죠.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사실 POW에서 POS 그 바꿨던 그
업그레이드가 사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아주 정말 중요한 그렇죠. 업그레이드였었는데 네. 그 부분들이 네. 그렇게 지지부진했었다라는 것들은 네네. 일단은 요번에도 한번 기대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또 상승하는 게 이게 좀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부분이 그것도 있기 있습니다. 때문에 네, 한번 결과를 한번 지켜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 관련해 가지고 이 덴쿤 업그레이드 이상으로 지금 더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결국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이렇게 올렸던 투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올려놨던 부분들은 네. 사실은 ETF 승인이었다라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그래서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도 기대를 많이 하는데 네네. 이 5월 승인 기대감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승인 가능성과 이제 승인이 됐을 때 또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으신지 한번 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가능성은 된다고는 보는데, 그러니까 5월이 아니고 5월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중립적인 입장. 조금 이르지 않나? 네, 이더리움 비트코인하고 좀 다른 또 자산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비트코인 뭐 탈중앙성도 가지고 있는데 이더리움 그런 논쟁도 계속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실제 ICO도 진행을 했었고. 그쵸, 그러니까 또, 비트코인은 그것조차 없는데 네, 그쵸. 이더리움 ICO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증권으로 이렇게 트집을 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더리움이 뭐 그런 여러 가지 숙제들을 풀고 결국 ETF 승인이 되면 다른 알트들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여는 어떤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그렇게 빨리 승인해 줄까라는 저는 약간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되면 좋지만 그렇죠. 좋겠지만 전 좀 보수감이 있고 언젠간 될 것 같아요. 근데 5월은 약간 보수적인 관점이고 그래서 근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또 상승폭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르기 전까지 결정 나기 전까지 뭐 또 막 여러 가지 또 이상한 또 뉴스들도 나오겠죠. 승인됐다라면서 막 거짓 뉴스도 나오고 그러면서 막 갑자기 오르기도 하고 막 그럴 것 같긴 한데 저는 조금 보수적입니다. 조금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와, 근데 저도 약간 이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 가지고는 늘 막 매일마다 시황 찍으면서 모니터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이 거의 매일마다 뭐 몇 달 전부터 1월 10일에 된다, 그때 된다, 뭐 그거를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들도 되게 많았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계속 찾아볼수록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될 것 같다는 좀 확신이 좀 들어가지고 제 시황에서 아침마다 된다고 막 확신처럼 좀 얘기했었어요. 약간 걱정도 좀 되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분위기는 좀 확실히 다르거든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되게 조용해요. 그러면서 본인들도 50대 50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요거는 확실히 그때만큼의 어떤 그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또 오늘 아침에 CFTC 위원장인 로스틴 베넘이 이더리움은 상품이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야 뭔가 요 시기 적절하게 뭔가 이것도 지원을 해주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요거는 진짜 어쩔 수 없이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면은 굉장히 큰 호재다. 그쵸.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덴쿤 업그레이드 어떤 수혜 효과로 이제 롤업 프로젝트가 올해 굉장히 부각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고 실제로 지금 뭐 스타크넷이나 이런 프로젝트들도 막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롤업 프로젝트가 올해 부각될 것이다라는 관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리고 올해 이제 지금까지는 옵티미스틱 롤업이 거의 뭐 대세이지만 올해는 GK 롤업이 좀 더 부각되는 한 해가 될 것인지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덴쿤 업그레이드가 되면 당연히 롤업들이 수혜를 받죠. 근데 수혜를 저는 이미 좀 받은 것 같아요. 이미 좀 받았다. 왜냐하면 덴쿤 업그레이드 자체가 뭐 테스트넷도 이미 다 끝났고 보통 똑같기 때문에 큰 문제 없으면 괜찮은 거죠. 그냥 되거든요. 근데 과연 됐을 때 얼마나 그 실제 수수료가 많이 절감되냐. 그건 이제 레이어 2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텐데 그 부분은 되고 나서 좀 봐야 되고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보다는 분명히 더 저렴해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좋은 호재죠. 호재고 이더리움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게 돼야지 이더리움이 살아남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고 그 레이어 2들도 이것이 될 거라고 다 가정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이제 옵티미스트 롤업하고 뭐 지케 롤업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지케 롤업이 좀 더 기술력으로 좀 더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 두 가지가 뭐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대부분 먼저 시작한 레이어 2들은 이제 옵티미스틱 롤업 쪽이니까 거기에 이제 볼륨이 많고 이미 많이 들어와 있고 이미 많죠. 이런 시장에서 이미 선반영돼서 어느 정도 인기 있는 것보다는 보통 이 시장을 보면 아직 조금 이제 막 시작하려는데 괜찮은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스케롤업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 가격적인 측면,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그 레이어 2에도 순위를 보면 거의 이제 후순위 있단 말이에요. 6위부터 그리고
보통 그러니까 이 레이어 2들도 뭐 에어드랍도 많이 줬는데 그게 에어드랍을 안 준 애들도 이 뒤쪽이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더 이제 막 각광을 받겠죠. 뭐 그런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대표님 말씀 좀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이제 롤업 관련해 가지고 올해 이제 많은 얘기들을 좀 이제 스터디에서도 하면서 지금 보면은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이 그럼에도 굉장히 TVL 대비로는 시가총액이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들도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들은 굉장히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뭔가 되게 폭발적인 활약을 아직 보여주지 않아서 이번 시즌에 뭔가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스타크넷도 이제 상장을 하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서 그리고 옵티미즘 움직임들도 좀 보니까 GK 롤업 쪽으로 약간 시장의 기대감들은 좀 더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것이냐 조금 더 그렇게 갈 것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술력은 제가 알기로 지케롤업이 조금 더 좋다기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있거든요. 난이도가 있고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보안성으로 좋고 뭐 이런 거고 옵티미스트는 조금 더 쉽지만 조금 더 이제 편리하고 범용적이고 뭐 이런 두 개의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운 기술인데 아직까지 큰 부각을 안 받았으면 이것도 괜찮지 않나. 투자자 입장에서. 이건 투자 관점입니다. 네, 투자 관점이죠. 투자 관점에서 아직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지 않은 것에 일찍 들어가서 투자해서 어느 정도 알려지면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알트코인 투자는 원래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정석에 가까운 게 가장 저평가됐을 때 사서 사람들이 모여올 때는 팔고 나가야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반대로 저평가에서 안 사고 계시다가 오르면 그때 올라타서 이제 거기서 피해를 보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또 더 주목해야 되는지 좀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건 뭐 특정 프로젝트를 좀 말씀드리기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그래도 롤업이라는 건 그래도 좀 어떤 그런 굉장히 위험도 대비 그러니까 뭔가 좀 부각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시는 롤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롤업 중에 이제 JK 롤업 중에서 JK 싱크 쪽, JK 싱크 쪽이 아직 뭐 괜찮지 않나. 아직 에어드랍도 진행이 안 됐고. 근데 이미 많이 작업을 하고 계셨는데 JK 롤업 중에 제일 이때 선두 주자니까 앞으로 좀 괜찮을 것 같고 당분간은.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도 좀 괜찮게 봅니다. 베이스는 코인베이스라는 굉장히 미국 위주의 거래소고 안정화돼 있고 뭐 ETF라든지 이더리움 ETF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승인되면 결국 다 코인베이스 쪽으로 다 하게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당장은 그냥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그냥 이제 투자하는 거지만 향후 이제 발전했을 때 결국에 나아가는 방향은 디파이라든지 그런 것들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 레이어 1이고 레이어 2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코인베이스의 베이스 쪽도 많이 이제 선택하겠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관 구조 자체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어떤 기관 위주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코인베이스의 베이스가 좀 괜찮은 것 같고 과거로 치면 이제 바이낸스의 BNB 같은 약간 그런 개념이 코인베이스의 베이스가 아닐까. 그런 것 치고는 아직 많은 이제 이슈는 없고 이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 그렇게 두 가지를 조금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지금 그래도 이제 GK 롤업에서는 가장 지금 영향력이 높은 GK 싱크랑 그리고 베이스를 꼽아주셨는데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메사리 리포트에서도 그냥 같은 롤업에 안 넣어놓고 별도의 아이템으로 따로 좀 뽑아놨더라고요. 그만큼 좀 관심을 좀 확실히 베이스가 받고 있다라는 거를 많이 좀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롤업 마무리를 하고 이번에는 솔라나 얘기 잠깐 드려볼 텐데요. 지금 솔라나가 작년에 큰 상승세를 보여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에어드랍 이벤트와 여러 가지 어떤 디파이라든지 디핀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에서 솔라나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해도 많이들 이제 좀 기대를 하시는데 올해 솔라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솔라나는 보니까 전통적인 좀 크립토 프로젝트들은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보통 전통적인 크립토 프로젝트들은 뭐 가장 대표적인 이더리움이겠죠. 보통 그러니까 기술 기반의 개발자 중심의 문화에서 이렇게 생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뭐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어떤 뭐 특히 자본주의 이쪽하고 별로 이렇게 덜 친하죠. 덜 친해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냥 기술만 한다고 약간 이런 컨셉. 약간 웨걸스 느낌이 웨걸스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대부분 그 레이어 1 프로젝트도 대부분 그런데 대표적으로 카르다노 같은 뭐 카르다노가 제일 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솔라나는 그게 아니고 이제 좀 자본이 투입돼가지고 미국의 뭐 실리콘밸리 중심의 그 자본 중심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트렌드, 그 투자 트렌드에 굉장히 발빠르게 이제 대응하고 움직이고 시장에 맞게 막
프로젝트 빨리 만들어내고 그게 기술의 완성도보다는 시장에 빨리 뭘 던져서 뭔가 이렇게 하는 같이 뭐 하는 그거에 이제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불장에서는 솔라나가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쵸. 불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떤 뭐 기술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 우리가 크게 안 본단 말이에요. 그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솔라나가 계속 핫할 것 같고 솔라나 기반의 뭐 민코인들 플러스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빠르게 런칭이 될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완성도도 꽤 높을 거고 그래서 또 많은 팀들이 또 솔라나에서 하고 싶어 할 거고 그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번 불장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이더리움처럼 뭐 장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지속력에 대한 거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퀘스천 마크를 조금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기술이나 개발 쪽에 좀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시장에도 관심이 저는 한 50도 50 같아요.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솔라나는 약간 부정적이에요. 약간 오히려 그러니까 부정적이죠. 그래서 시장을 잘 이끌으니까 그래도 이 불장 때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불장이 만약 꺼지면 더 크게 하락할 수 좀 있다. 리스크가 좀 크다. 근데 오히려 이제 기술력 좋은 애들은 뭐 불장 때 큰 수혜는 못 보더라도 그렇죠. 방어를 잘하죠. 그 불장 아니고 이제 하락장 때도 그냥 뭐 하락하겠지만 좀 버틸 수 있다. 그걸 우리 솔라나를 과거 역사를 봐도 그렇게 그랬거든요. 그렇죠. 솔라나는 뭐 이렇게 올랐다가 또 또 나고 FTX 사태로 또 이렇게 다 없어졌다가 다시 장이 저녁에 다시 살아나고 지금 웬만큼 또 지금 정고점 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마 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그 특징이 아닐까 그런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크립토 생태계 중에 솔라나가 그런 특징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